해결료 20%. 단 4글자였지만 이 한마디가 50년 동안 유지돼 온 동맹의 질서를 뒤집었다. 2025년 10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직후 열린 특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해결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우리는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자주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민수 및 전략적 방위 분야에 활용할 것입니다. 이날의 발표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 동안 이어진 허가받는 기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미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 모두 침묵했다. 과거 같으면 우려한다, 협의를 요구한다는 문장이 바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았다. 워싱턴의 침묵은 사실상 묵인이었다. CNN은 미국의 침묵은 동맹에 대한 새로운 신뢰의 표현이자 현실적 패권 구조의 수정이라고 보도했다. 즉, 미국조차 이제 한국의 기술적 수준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50년 동안 한국은 해결료 하나를 다루기 위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197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재처리 금지와 우라늄 5% 초과 농축 금지를 절대 조건으로 걸었다. 그 조항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핵기술 종속 체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족쇄가 2025년 가을 단 하루 만에 끊어졌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허락받는 기술국이 아니라 결정하는 기술국이 되었다. 이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해결료 20% 미만의 농축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으로는 비무기용 전홍축에 해당한다. 즉, 군사용 핵무기 프로그램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수준의 농축은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 SMR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무기를 만드는 나라와 동일한 기술력과 주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것이 바로 이번 선언의 진짜 핵심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핵주권을 확보한 첫 번째 국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핵추진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 즉 비무장 핵강국이라는 전례 없는 지위를 만들어낸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모두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잠수함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그 전제를 뛰어넘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혁명이다.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급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연료 주권을 확보하면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핵기술 패권의 균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자력 기술은 여전히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농축시설의 효율도 10%대에 머문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제어, 연력학 안정성, 복합 소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20%는 중국의 90%보다 강력하다. 일본은 더 복잡하다. 평화헌법 아래에서 비핵 3원칙을 내세우며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정치적 족쇄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무리 정교한 원전 설계를 해도 무기화 가능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정부가 움츠러든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과 전략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핵을 다루되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이는 일본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경제적 논리에서도 완벽히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한화,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은 이미 소형 원자로 SMR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사보다 3에서 5년 앞서 있다. 해결료 자립은 단지 군사적 의미가 아니라 향후 30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침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핵을 통제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핵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핵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용한 혁명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신의 독립선언이었다. 허락받는 안보에서 결정하는 안보로, 관리받는 기술에서 창조하는 기술로 한국은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결정을 예의주시한다. 왜냐하면 금지선을 넘은 나라는 언제나 역사를 바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서울의 공기는 달라졌다. 이제 한국은 묻지 않는다 허용됩니까? 대신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어떻게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20%의 의미다. 단순한 농축 수치가 아니라 한민족이 두려움과 종속의 껍질을 깨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의 수치였다. 경주의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단어를 반복했을 것이다.
국무부는 한국의 독자적 결정은 조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안보 우려라는 명목으로 청문회가 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백악관의 공식 브리핑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 주권 결정을 존중한다. 이것은 외교 문서로는 극히 이례적인 표현이었다. 미국이 존중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워싱턴이 선택한 것은 압박이 아니라 승인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첫째,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이 자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한국의 SMART 원자로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이 2019년부터 주시하던 분야였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산업화 가능한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했다. 즉, 협상이나 제재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둘째, 미국은 전략적으로 계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 확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동북아에서 믿을 수 있는 기술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일본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중국은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호주는 오커스 협정에 묶여 있어 독자 행동이 제한된다. 결국 자율적 핵 억제력을 갖춘 동맹이 필요했다. 한국은 바로 그 자격을 증명한 것이다. 셋째, 트럼프 특유의 거래 외교가 작용했다. 그는 APEC 회담 이후 내부 보고서에 한국의 핵 잠수함과 연료 자립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적 자산이라 명시했다. 즉, 한국이 스스로 핵 추진 체계를 운용하면 미군이 서태평양에서 감당해야 할 순찰과 감시 임무가 줄어든다는 계산이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자율적인 군사 파트너이자 비용 절감형 동맹이었다. 미국의 침묵은 동맹의 재정이었다. 미국이 지휘하고 한국이 따르는 관계에서 한국이 책임지고 미국이 지원하는 관계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모두에게 명확한 신호였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축으로 본다. 한국은 더 이상 허락받는 동맹이 아니라 동등한 핵 주체국으로 승격된 것이다. 이제 워싱턴은 서울의 결정을 감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울의 판단을 통해 동북아 전략을 조율한다. 과거 1970년대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하자 워싱턴이 압박했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는 압박이 아니라 위임의 시대다. 핵연료 20%라는 수치는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워싱턴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의 언어가 된 것이다. 그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 인정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 구조의 출발점이 되었다. 미국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이제 금지선을 넘은 건 한국이지만 그 결과는 동맹 전체를 바꿔놓을 것임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모든 이목은 단 하나의 회담으로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양국 정상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업 협력과 경제연대라는 이름 아래 진행됐지만 그 무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대화가 오갔다. 주제는 단 하나, 핵연료 공급 체계의 자립이었다. 그것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기술 독립의 선언이었고 한반도의 전략 구도를 바꿀 한마디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 디젤 잠수함만으로는 완전한 추적과 억제가 어렵습니다. 핵연료 자급이 허용된다면 한국은 자체 기술로 비행 무장을 전제로 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덧붙였다. 이건 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제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 한 문장에 트럼프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렇게 답했다. 좋아요.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막을 이유는 없겠죠. 그 순간 회의장 공기가 달라졌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허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발언은 사실상 동의였다. 그날 이후 워싱턴 내부에서는 부분 승인이라는 표현이 회자되었다. 즉, 명시적 합의 없이 사실상의 허가를 부여한 것이다. 그 결정의 무게는 단순히 군사기술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건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집는 사건이었다. 냉전시대 미국은 핵기술은 절대 공유할 수 없는 금단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2025년의 트럼프는 달랐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즉, 미국이 주도하던 안보 구조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구조로 이동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했다. 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되 무기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는 외교적 언어의 경계를 절묘하게 활용했다.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틀 안에서 핵연료 자립이라는 회색지대를 명확한 합법으로 바꾸는 기술적 접근이었다. 그 미묘한 선택이야말로 한국 외교의 정점이었다. 트럼프는 그 논리의 빈틈을 찾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법의 금지선을 건드리지 않고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주권을 회복했다. 이날 회담은 외교사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문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화는 단순한 협상이나 경제 교환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합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방어에 기대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같은 문장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그것은 종속의 언어가 아니라 동맹의 언어였다. 트럼프는 회담이 끝난 후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어른이다. 그리고 어른의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다. 그 발언은 그저 외교적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의 세대교체 선언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야 할 파트너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주도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날의 그림자는 지금도 워싱턴의 전략지도 위에서 길게 드리워져 있다. 핵연료 20% 선언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권의 복권이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핵을 언급하는 순간마다 외교적 압박을 받아왔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자체 핵 개발을 시도했을 때 미국은 즉각적인 금융 제재와 무기 수출 중단을 위협했다. 그 결과 한국은 스스로의 기술을 감추고 평화적 이용이라는 수사를 반복하며 숨죽여야 했다. 하지만 2025년의 대한민국은 달랐다. 이제는 기술이 정치보다 강하고 신뢰가 감시보다 크다. 핵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핵심 언어로 자리 잡았다. 핵주권의 핵심은 통제의 방향이다. 과거에는 외부의 허락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부의 판단이 기준이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에서 독자적인 세 가지 축을 확보했다. 첫째, SMART 소형 모듈 원자로를 통해 세계 최상급의 열효율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둘째,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을 통해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 기술의 실용화 단계를 넘었다. 셋째, 하나와 두산이 개발한 고강도 복합 소재 압력 용기는 핵 잠수함 추진 체계에도 그대로 응용된다. 즉,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 자립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문제는 허가가 아니라 의지였다. 그리고 그 의지가 이제 현실이 되었다. 핵 주권의 부활은 단지 군사적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산업 구조와 외교 구조의 재편을 동시에 의미한다. 한국이 핵연료를 직접 생산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수입하던 고농축 우라늄 공급망이 불필요해진다. 이는 곧 에너지 안보의 탈미화와 기술 사슬의 국산화를 뜻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장악했던 핵연료 국제시장 구조가 균열을 일으킨다. 한국의 기술은 값싸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정치적 신뢰성이 높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연료를 더 안전한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 변화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동북아 핵균형은 사실상 중국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면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20% 자립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원자력 수출 시장이 바로 타격을 받는다. 중국의 원자로는 여전히 러시아식 기술 구조에 의존하며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을 완벽히 통과한 사례가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세계 5개국에서 운영 인증을 받은 유일한 비핵 보유국이다. 그 차이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세계는 한국을 믿지만 중국을 의심한다. 그 차이가 바로 핵주권의 실질적 힘이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미묘하다. 그들은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인해 핵개발은커녕 핵연료 재처리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한다. 일본이 의존하는 프랑스 아레바의 연료 공급망은 이미 노후화됐고 비용은 2배 이상이다. 그 사이 한국은 원자로 설계, 핵연료 농축, 방사선 차폐 소재까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다. 즉, 일본이 50년간 지켜온 기술적 우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이 핵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때 일본은 여전히 핵을 피해야 하는 나라로 남았다. 이 차이는 정치적 금기의 결과이며 전략적 한계의 상징이다. 핵주권의 부활은 또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예전에는 핵이라는 단어가 공포와 연상됐다면 이제는 국가 생존과 자립의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외교적 눈치를 보지 않는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연료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자. 이 구호는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핵주권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의 승인 이후 한미 간의 관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시작했다. 워싱턴은 여전히 확산 금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연료 자립이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한국의 핵기술은 무기 확산이 아니라 억제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즉, 핵주권의 부활은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힘의 복귀였다.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고도 핵을 가진 나라보다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손에 넣었다. 그것이 바로 20%의 진짜 의미이자 한국이 핵 통제의 시대를 끝내고 핵 주권의 시대로 들어선 결정적 순간이었다. 한국이 오늘의 결단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의 시간이 걸렸다. 핵연료 20%라는 숫자가 단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50년대 미국의 원조 체제 아래에서 시작된 통제의 역사를 정면으로 돌파한 결과였다. 1956년 한미원자력 협정이 처음 체결될 당시 한국은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연구용 원자로 한 기를 들여오며 핵시대를 맞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연구와 개발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때부터 핵은 한국 과학자에게 꿈이자 금지어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상황은 달라졌다. 박정희 정부는 프랑스와의 비밀 협상을 통해 독자 핵 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은 즉시 압박을 가했다. 1975년 체결된 개정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모든 핵 활동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 협정은 재처리 금지 우라늄 5% 초과 농축 금지라는 조항을 명문화하며 한국의 핵주권을 완전히 묶어버렸다. 그 조항 하나로 인해 한국은 50년 동안 원자로 설계 능력이 있어도 실험을 하지 못했고 핵연료를 연구할 수 있어도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었다. 미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 했지만 실상은 자주국방의 근간을 봉쇄한 통제체제였다. 그 사이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1970년대 미국과의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를 부분적으로 허용받았다. 도카이무라 재처리 공장은 바로 그 협정의 산물이었다. 한국은 금지당하고 일본은 허용된 것이다. 이 불평등한 구조가 50년간 지속됐다. 그 결과 일본은 원자력 수출국이 되었고 한국은 기술 종속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본의 원전은 멈춰있고 한국의 원전은 세계를 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지선의 의미는 역전됐다. 통제는 쇠퇴를 낳았고 제약은 창조를 불러왔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미국의 감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꾸준히 연구했다.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습식 재처리와 달리 고온 금속 상태에서 방사능을 최소화하며 연료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핵 확산 위험이 사실상 없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실험을 중단시켰다. 그때 한국 과학자들이 남긴 말이 있다. 우리는 금지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정의를 되찾고 있을 뿐이다. 그 정신이 오늘의 20% 선언을 가능하게 했다. 2000년대 들어 세계 에너지 구도가 바뀌면서 미국 역시 한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농축 5%의 벽은 그대로였다.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단지 미래를 앞당길 뿐이다. 그 발언은 50년간 이어진 금지선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제 금지선은 더 이상 법적 구속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으로 남는다. 억압 속에서 성장한 기술은 어느 순간 통제를 초월한다. 한국의 핵기술은 바로 그 증거다. 미국이 만든 규칙 속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다. 핵연료 농축 20%는 단지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50년간의 기술적 복수, 그리고 과학자들의 명예회복이었다. 이제 세계는 묻는다. 누가 금지선을 만들었고 누가 그것을 넘어섰는가? 그 답은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들고 있다. 핵연료 20% 선언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지 정치적 결단 때문이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압도적 기술력과 그것을 현실로 바꾼 국가적 의지가 있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원자로 설계, 고온압 금 소재, 열제어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다.
원자력 기술이 산업의 일부인 국가들은 많지만 그 기술을 실제 전략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바로 그 차이가 핵기술 보유국과 핵주권국을 구분한다. 한국은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 핵연료 농축이란 단순히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과정이 아니다. 그건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가의 자율성을 응축하는 행위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상용 농축 원심 분리기보다 효율이 15% 이상 높은 차세대 고속 원심형 설비를 자체 설계했다. 이 기술은 미국의 지멘스형, 일본의 히타치형보다도 안정성이 높고 정비 주기가 짧다. 핵 확산의 우려를 제거하면서도 실질적인 연료 자급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민군 겸용 농축 시스템이다. 즉, 한국은 정치적으로 비확산국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자립 핵강국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과 해양 추진형 원자로 개발에 동시에 뛰어들며 핵기술의 산업화를 완성했다. 한화의 컴팩트 리액터 200은 이미 미국의 뉴스케일과 비교해 출력 효율은 1.5배, 내열 수명은 2배 이상 높다. 두산은 금속 연료봉의 미세 제어와 방사선 차폐 합금 기술에서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 이제 한국의 핵기술은 학문이 아니라 시장이 되었고 시장이 아니라 전략이 되었다. 이런 기술적 완성도는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다. 핵기술은 완벽해야 한다. 99%의 정확성은 실패이고 100%만이 존재를 허락받는다. 한국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요한 국가 정신 때문이다. 우라늄 정제, 원심 분리, 고온 냉각, 내압 합금, 모든 공정이 국산화 비율 98%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기록이다. 기술이 완성되면 남는 것은 결단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20% 선언은 바로 그 결단의 표현이었다.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 기술에 기대고 있다. 그들의 원심 분리기는 낡은 소련식 모델로 회전 속도가 느려 연료순도 유지가 어렵다. 일본은 자체 농축 기술이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비핵 국가 중 유일한 핵기술 완성국이 되었다. 이제 한국의 원자로는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 정밀무기, 전략 인프라, 국가 신뢰도의 상징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국제 정치의 판도까지 바꿔놓고 있다. 미국은 오커스 AUKUS를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했지만 실제 건조 일정은 2040년 이후로 밀려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2030년 이전 실전 배치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 세계가 인정한 핵추진체 독립형 설계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그리고 이제 한국이다. 즉, 한국은 전통 강대국의 허락 없이 스스로 바다 아래의 전략적 균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기술과 의지가 결합하면 국가는 더 이상 외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하며 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계산 위에서 움직인다. 기술의 자립은 곧 전략의 자율이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국가의 근육이 아니라 국가의 두뇌가 되었다. 그 두뇌는 외세의 조언보다 정확하고 동맹의 지시보다 빠르며 적의 위협보다 냉철하다. 한국의 핵연료 20% 선언 이후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일제히 분석 보고서를 쏟아냈다. CSIS, RAND, 브루킹스 연구소,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핵정책센터까지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한국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핵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즉, 그들의 경고는 사실상 인정이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한국이 더 이상 지도에 표시된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는 변수로 변했다는 사실을. 브루킹스 보고서는 특히 흥미로웠다. 만약 한국이 핵연료 자급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다면 이는 미국의 글로벌 핵확산 방지 체계가 더 이상 통제 모델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한국의 성공은 기존 국제 질서의 실패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핵기술의 확산이 아니라 핵 통제력의 분산이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핵을 위험한 무기로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기술로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것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철학의 전환이었다. 반면 RAND 연구소는 다른 각도에서 경고했다. 한국이 스스로를 핵통제 가능한 국가로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넘어서 군사적 자율성의 신호다. 이 말은 곧 한국이 동맹 구조 안에서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협상자로 변한다는 뜻이다.
미국 내 일부 보수 인사들은 이 변화를 불편해한다. 그들에게 동맹이란 언제나 지시와 수능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명확히 말한다. 우리는 협력하되 지시받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동맹의 구조를 바꿨다.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일부 회원국은 한국의 기술이 비확산 조약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약의 정신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이 말은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사실상 승인에 해당했다. 한국의 모델은 확산 없는 자립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냈다. 핵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경계가 처음으로 흐려진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분석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중국 국방과학원은 내부 문서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감시망 안에서 핵기술 자립을 달성한 유일한 사례이며 이는 기존 비확산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즉, 한국은 규칙을 어기지 않고도 규칙을 제작성한 셈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규제 안에서의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협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반응은 달랐다. 프랑스, 영국, 독일은 오히려 한국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는 한국형 소형 원자로는 오커스 모델보다 현실적이다라며 공동 연구 협약을 제안했다. 이제 한국은 핵을 두려워하는 국가가 아니라 핵을 관리하는 문명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 변화를 눈치챈 미국 전문가들도 결국 입장을 바꿨다. 한국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모범의 대상이다. 이 문장은 워싱턴 외교가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다. 결국 전문가들의 경고는 역설적인 찬사였다. 그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알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2차 기술국이 아니라 국제 핵질서를 재정의할 수 있는 표준 설정국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표준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지고 있다. 그 신뢰는 기술의 완성보다도 강하고 어떤 금지선보다도 오래간다는 것을 이제 세계가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의 핵연료 20% 선언이 발표된 직후 가장 먼저 폭발한 곳은 베이징이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결정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위협보다 당황이 담겨 있었다.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이 한국의 자립을 방관한다면 동북아는 곧 새로운 냉전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경고했지만 사실상 그들의 분노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중국이 걱정한 것은 핵 확산이 아니라 핵 통제의 상실이었다. 그들이 30년 동안 유지해온 아시아 핵패권의 균열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핵보유 5대 강국 중 하나로 자부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핵잠수함은 여전히 러시아 기술 기반의 3세대 구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형 94형 잠수함조차 12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낸다. 이건 사실상 바닷속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광고하는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원자로 추진체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수준인 85데시벨 이하의 소음 제어 기술을 확보했다. 중국이 두려워한 건 바로 이 기술의 투명성이었다. 그들은 군사력의 양이 아니라 정밀도의 질에서 이미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 중국 국방과학원의 내부 문건은 더 노골적이다. 한국의 핵연료 자립은 단순한 기술 자급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최초의 핵기술 독립이다. 이는 중국의 지역 주도권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 이 문장은 그들의 공포를 그대로 드러낸다. 핵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핵을 다룰 줄 아는 자가 이제 권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 중국은 이를 비폭력적 패권 상실이라 부르고 있다. 총을 쏘지 않았는데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리로 우리를 포위한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그러나 정작 중국 내부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는 것을. 중국의 오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다. 한국은 더 이상 대리인이나 하위 동맹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즉,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바깥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변했다. 베이징의 불안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경제 영역으로 번졌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연료 주기를 확보하면 중국이 장악하던 히토류 기반 원자력 소재 시장이 붕괴된다. 한국의 핵연료 체계는 히토류가 아닌 고강도 합금과 세라믹 복합재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한국이 핵연료 기술을 통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시킨다는 의미다. 핵기술은 더 이상 군사적 억제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의 심장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한국은 자신들의 위치를 잊었다고 비난했지만 실상은 중국이 잃은 것이다. 한국은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세계에게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국의 핵자립은 베이징의 분노를 불러왔지만 그 분노는 새로운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 중국은 과거의 질서를 붙잡았고 한국은 미래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 중국의 분노는 계속될 것이며 그 분노 속에서 자신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핵연료 자립 선언 이후 가장 깊은 충격을 받은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일본이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 확산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그 뒤편에서는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이 동시에 비상회의를 열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한국이 핵연료를 직접 농축한다면 일본의 전략적 우위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위기 선언이었다. 50년 동안 일본은 아시아 기술 질서의 정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점은 2025년 겨울 한순간에 무너졌다. 일본은 핵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한 나라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이 여전히 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헌법 구조의 전쟁 포기 조항은 모든 군사적 발전의 족쇄로 작용한다. 그래서 일본은 핵기술을 갖고도 사용할 수 없고 핵연료를 다루고도 공개하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적 이용은 현실적으로 기술 억제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 사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핵을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자주국방의 기반으로 만들었다. 일본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미래의 에너지와 전략을 설계하고 있었다. 일본의 기술계는 충격을 넘어 분노했다. 도쿄대학의 한 핵공학 교수는 한국의 결정은 일본의 기술 주도권을 위협한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히타치, 도시바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은 여전히 프랑스 아레바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한화, 두산, 현대는 원자로 설계부터 농축 장비까지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 즉, 일본의 핵기술은 외부의 기술, 한국의 핵기술은 내부의 의지에서 태어났다. 이 차이가 바로 동북아 기술 주도권을 갈라놓았다.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완전히 꼬여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발언은 곧바로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샀다. 왜냐하면 그것은 헌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기술은 있으나 사용할 수 없고 정치는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나라로 남았다. 그 사이 한국은 한미 협력을 통해 핵연료 주권과 핵추진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며 일본이 꿈꾸던 모든 단계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이제 도쿄는 기술적 우위보다 정치적 불능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일본 언론은 위기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핵자립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외교의 승리라며 이제 일본은 뒤따라가는 입장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즉, 일본이 수십 년간 규범과 제약을 명분으로 쌓아온 도덕적 우위가 현실적 기술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일본이 도덕을 지킬 때 한국은 전략을 세웠고 일본이 논의를 할 때 한국은 행동을 했다. 결국 핵을 금기로 만든 국가는 과거에 머물고 핵을 제어력으로 만든 국가는 미래를 만든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 경쟁의 패배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젊은 세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는 한국처럼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나라는 자조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헌법이 우리를 묶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결단했고 일본은 주저했다. 결단한 자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주저한 자는 타인의 질서 속에 살아간다. 지금의 일본은 그 경계선에 서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경계를 이미 넘어섰다. 한국의 핵연료 20% 선언 이후 북한은 예상과 달리 즉각적인 비난을 내놓지 않았다.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은 이틀 동안 아무런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고 노동신문 역시 이례적으로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새로운 계산의 시작이었다. 평양 내부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전략적 위기로 규정하고 있었다. 남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온 SLBM 전략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024년 말
북한은 신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며 SLBM 발사 능력을 과시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한반도 바다의 유령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하는 순간 그들의 은밀함은 사라진다. 핵잠은 한 번의 자망으로 수개월 동안 작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주파 음향 탐지 능력을 갖춘 통합 감시망을 구축한다. 북한의 잠수함이 발사 준비를 하는 순간 그 진동이 한국의 수중 청음기 네트워크에 포착된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비교가 아니라 전략의 사전 붕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단지 탐지 기술이 아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이동식 발사 플랫폼인 SLBM을 무력화시키는 비접촉 억제 수단이 된다. 즉, 싸우지 않고도 발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다. 이는 핵무기를 가진 자보다 핵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양은 이제 그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욕설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공포의 표현이었다. 이후 평양의 내부 정보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했다. 남조선의 핵연료 자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핵을 가지지 않고도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체제 내부에서조차 처음으로 나온 전략적 인정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핵을 통해 남한을 압박하는 협상력을 유지해왔지만 한국이 자립형 핵추진 체계를 확보하면 그 협상력은 소멸된다. 핵무기가 상대의 공포를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상대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무기는 정치적으로 죽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바로 이 구조를 뒤흔든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핵 억제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북한의 핵 전략은 언제나 남한은 못한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북한의 핵 정책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제 남북의 대결은 핵의 유무가 아니라 핵을 관리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내부 경제 관료들은 이 변화를 불길하게 본다. 핵무기 개발은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외교적 지렛대가 사라진다면 체제의 경제적 정당성도 무너진다. 남한의 핵연료 자립은 그들의 경제 전략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다.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순간이 끝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핵강국이 되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도 고립된 약국이 되었다.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체계,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선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의 핵연료 20% 선언이 공식화된 이후 가장 복잡한 논쟁이 벌어진 곳은 오히려 워싱턴 내부였다. 표면적으로는 백악관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그 뒤편에서는 국무부, 국방부, 의회, 그리고 싱크탱크 사이에서 한미동맹의 본질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시작됐다.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핵기술의 중심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지금 그 권위가 동맹국에 의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결단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70년간 유지해온 세계 핵질서의 균열을 의미한다. 의회 청문회에서 몇몇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공화당 소속 한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생산한다면 우리는 동맹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 이에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해야 할 때다.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 안정적인 원자력 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다. 한반도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통제냐 신뢰냐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이 논쟁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워싱턴은 처음으로 주도권의 이양을 고민하게 되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더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국 국방부 산하전략사령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의 핵연료 자립은 동북아 해양 전략의 안정성을 높인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투입되면 미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20% 이상의 작전 부담을 덜 수 있다. 즉, 한국의 자립은 통제의 상실이 아니라 효율의 극대화로 해석된 것이다.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미국의 전략적 네트워크가 완성된다는 것을. 결국 이 문제는 손실이 아니라 분담의 문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CIA와 일부 보수 싱크탱크는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이 정치적 변화를 맞을 경우 핵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핵물질 감시 시스템과 데이터 실시간 추적 체계를 갖춘 나라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는 한국의 핵감시 시스템을 세계 모범 사례로 지정했다.
결국 미국 내의 경계로는 기술적 근거를 잃었다. 남은 것은 정치적 자존심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산업계는 이 논쟁에서 오히려 한국 편에 섰다는 것이다. 보잉, 로키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등 방산 기업들은 한국의 자립이 새로운 협력 시장을 열 것이라 전망했다. 그들은 이미 한화, 두산, 삼성중공업 등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 중이다. 즉, 정치가 주저할 때 산업은 먼저 움직였다. 돈은 현실을 따른다. 미국의 기업들은 동맹의 자율성이 곧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처럼 워싱턴 내부의 균열은 결국 미국이 자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이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시대의 질서가 끝나면 새로운 질서는 늘 가장 가까운 동맹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미국이 여전히 통제라는 단어에 매달릴 때 한국은 이미 책임이라는 언어로 전환을 마쳤다.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통제 가능한 동맹을 원할 것인가, 함께 미래를 설계할 동반자를 원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한국의 결단이 대신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해결료 자립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에너지, 산업, 외교가 하나의 궤도 위에서 동시에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료 20% 선언을 한 진짜 이유는 핵무기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제 패권의 중심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이제 핵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통화이며 해결료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국제적 신뢰의 척도다. 한국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의 70%는 연료 공급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핵연료 공급을 무기화했고 중국은 중국산 우라늄 독점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정제 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한화, 두산, 삼성중공업은 이미 K-누클리어 클러스터를 형성해 핵연료 가공, 소형 모듈 원자로, 해양원전, 그리고 잠수함 추진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엮어냈다. 이는 단순한 산업연합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새로운 형태였다. 핵기술을 중심으로 한 이 산업 생태계는 한국의 수출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과거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으로 대표됐다면 이제는 핵기술 방위 에너지 복합체가 새로운 삼각축으로 떠올랐다. 해결료 자립은 방위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은 에너지 기술을 고도화하며 에너지는 다시 국가 안보를 지탱한다. 즉, 군사와 경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구조로 통합된 것이다. 이 구조야말로 한국형 전략 경제의 핵심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한국식 실용주의의 결정판이라 불렀다. 해결료 자립을 외교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산업의 기초로 전환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제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 에너지 규칙을 설계하는 국가로 변했다. 이 변화는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신뢰를 동반한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수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각국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다. 이 흐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곳은 중동과 유럽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확대하며 탈미화된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는 한국형 SMR을 도입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즉, 한국의 해결료 자립은 단지 자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을 바꾸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의 기술 없이는 유럽의 원전 정책도 중동의 에너지 전략도 완성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술의 신뢰가 정치의 신뢰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는 한국을 정치적 동맹국으로서보다 기술적 안정국으로 보고 있다. 기술이 곧 외교력이며 정확한 공학적 데이터가 어떤 동맹 조약보다 강력한 협정이 되고 있다. 해결료 자립은 바로 그 상징이다. 한국은 군사적 의미의 핵억제력을 넘어 경제적 의미의 핵신뢰력을 만들어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해결료 자립은 단지 방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상위 단계로의 진화다. 핵기술은 국가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국가부를 창출하는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 규칙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 변화는 곧 동맹의 패러다임을 경제 중심으로 바꾸는 힘이 되었다. 핵을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핵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나라만이 미래의 질서를 주도한다는 사실을 한국은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한국의 핵연료 20% 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가장 민감한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의도적으로 단순화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만들 수 있다와 만들지 않는다의 경계선을 전례 없이 명확하게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핵연료 자립은 핵무기 개발의 사전 단계가 아니라 핵무기 개발의 불필요성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핵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관리하는 나라로 정의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공세를 완벽히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언 직후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에 한국의 핵정책 보고서를 정식 제출했다. 그 보고서에는 한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 의사도 없으며 모든 핵연료는 평화적 이용과 전략적 방어 억제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IAEA 검증관들은 즉시 한국의 연구시설을 점검했고 결과는 완벽했다. 단 한 가지의 군사적 전용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은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핵무기국과 동등한 자율성을 확보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현상을 핵 억제의 비무장 모델이라 부른다. 즉,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핵보유국에 준하는 억제력을 가지는 구조다. 이는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패러다임이었다.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고 일본은 비핵을 고수했으며 중국은 핵보유를 통해 정치적 위신을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핵우산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독자적 억제력을 가지며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핵보유국보다 안전한 국가. 이 역설적인 구도가 현실이 된 것은 기술과 투명성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본질은 신뢰가 아니라 공포다. 하지만 한국의 핵정책은 그 공포를 신뢰로 대체했다. 한국의 모든 핵연료는 실시간으로 추적되며 핵연료 주기 전 과정은 AI 기반 감시 시스템으로 통제된다. 이 데이터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어떠한 조작도 불가능하다. 한국은 핵기술의 투명성을 통해 공포의 억제 대신 신뢰의 억제를 실현한 것이다. 이건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핵문명 그 자체의 진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모델을 가장 경계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군사적 힘에서 나오지만 한국의 억제력은 신뢰와 기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의 핵은 숫자와 규모의 과시지만 한국의 핵은 정밀성과 투명성의 증명이다. 그래서 한국의 존재는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핵무기를 가진 나라처럼 행동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다. 이 문장은 스스로의 불안을 고백한 셈이었다. 일본 또한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비핵 3원칙을 지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했지만 이제 그 원칙은 현실에서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한다. 한국이 보여준 핵 없는 핵강국 모델은 일본의 정치적 금기를 무너뜨리고 있다. 도덕은 기술을 이길 수 없고 감정은 데이터의 논리를 이길 수 없다. 일본은 여전히 핵을 가지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핵을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 말 한마디가 시대의 균형을 갈라놓았다. 한국의 접근법은 군사 억제력뿐 아니라 외교적 신뢰 자산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중동, 동남아, 유럽의 비핵 국가들은 한국의 모델을 새로운 기준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 억제를 실현하는 방법. 이건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새로운 윤리학이다. 한국은 세계가 두려워한 기술을 두려움 없이 다루며 그 기술로 전쟁을 막는 방법을 선택했다. 핵무기의 경계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다. 핵연료 20% 선언의 진정한 의미는 기술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핵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국가만이 진정한 주권국가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의 선언이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핵이라는 단어 앞에서 주저해야 했다. 그 주저함의 본질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부재였다. 즉,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그 믿음을 되찾는 행위였다. 핵을 소유하지 않고도 우리는 핵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만든 철학의 결론이었다. 핵주권이란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아니라 핵기술을 사용할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핵을 만든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핵을 관리한다고 안정되는 것이다. 한국은 바로 그 구분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핵연료 자립은 단지 에너지의 독립이 아니라 결정권의 독립이다.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의 승인이나 베이징의 반응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한국은 자국의 과학, 자국의 법, 자국의 신념 위에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것이 핵주권의 본질이며 그 철학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다. 이 철학은 단순히 기술자나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전체가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다. 핵을 두려워하던 시대에서 핵을 다루는 시대를 향한 집단적 의지의 전환이다. 국민들은 이제 핵을 전쟁의 상징이 아닌 안보의 언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어느 한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룬 인식의 진화다. 핵을 무기로 본 나라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핵을 책임으로 본 한국은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핵주권이 기술보다 더 강력한 이유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힘을 가지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핵기술을 무기화하지 않고 그 기술을 에너지 산업 방위외교의 균형점으로 배치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주권의 형태다. 미국이 핵으로 세계를 통제하고 중국이 핵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한국은 핵으로 신뢰를 구축한다. 그 차이는 단순한 전략의 차원이 아니라 문명의 차원이다. 한국의 핵주권은 인류가 핵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비무기 핵주권 모델은 새로운 국제규범의 기준이 되고 있다.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핵의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핵의 가능성을 확장시킨 첫 번째 국가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것은 핵 문명의 철학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선언이다. 한국은 핵의 윤리를 재정의했다. 힘은 두려움을 통해 유지되지 않고 책임을 통해 지속된다는 진리를 세계에 증명했다. 핵주권의 철학은 결국 인간의 문제다. 기술의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성숙이다. 한국은 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이 절제된 자신감이 바로 문명의 힘이다. 핵을 가졌으나 두려워하는 나라와 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계는 그 차이를 본다. 핵주권이란 핵무기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다. 이제 세계의 핵질서가 다시 쓰이고 있다. 한국의 철학은 단순히 기술 모델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선언이 되었다. 핵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고 핵을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기술보다 윤리를 앞세운 한국이 있다. 핵을 통제하는 힘, 그것이 곧 진정한 핵주권이며 21세기의 새로운 국력의 기준이다. 2025년 10월 경주에서 시작된 핵연료 20% 선언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질서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한국이 던진 한 문장은 워싱턴의 전략 지도를 바꾸었고 베이징의 군사 균형을 흔들었으며 도쿄의 외교 철학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한국은 그 모든 충격의 중심에서 단 한 번도 우리의 핵은 공격이 아니라 억제라는 원칙을 흔들지 않았다. 그 절제된 강함,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었다. 이제 세계는 핵보유국과 비핵국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 그 경계 위에서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냈다. 핵을 만들지 않고도 핵을 통제하며 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억제력을 가지는 나라. 그 개념은 군사 전략의 영역을 넘어 국제 정치학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이를 솔 다크트론이라 부르고 유럽의 분석가들은 K 디터런스 마더리라 명명했다. 즉, 한국은 기술을 넘어 하나의 사상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질서는 균형의 질서다. 힘과 책임이 공존하고 기술과 윤리가 충돌하지 않는다. 핵기술이 국가의 주권을 강화하되 동시에 인류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모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설계한 구조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 이후 한국은 단순한 동맹의 일원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이자 규범 설계자로 자리 잡았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수입하면서 한국의 철학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뒤를 쫓고 있다. 중국은 양적 핵 경쟁을 강화하며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검토위원회를 급히 출범시켰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핵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싸움이며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철학의 싸움이다. 한국은 그 싸움에서 이미 이겼다. 핵을 무기화하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증명한 순간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의 공간이 아니라 균형의 중심으로 변했다.
이제 한국의 핵정책은 세계 각국의 교본이 되고 있다. 사우디, 인도네시아, 체코, 폴란드, UAE는 한국형 비확산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과의 기술 협정을 확대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을 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핵을 존중하는 나라로 부른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신뢰가 아니라 문명적 존경이다. 한반도는 더 이상 냉전의 최전선이 아니라 새로운 핵문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 변화는 미국의 승인도, 중국의 견제도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한국이 핵을 가질 것인가? 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질서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이다. 핵을 통제하는 기술에서 출발한 이 흐름은 이제 외교, 경제, 산업,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K-디펜스는 더 이상 무기 산업의 이름이 아니라 국가 철학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핵연료 20%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이며 그 상징은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경주에서 시작된 이 한 문장은 결국 인류가 핵을 두려움이 아닌 책임으로 다루는 새로운 시대의 서문이 되었다. 한국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철학으로 방향을 바꿨다. 핵을 가진 나라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핵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강한 시대. 그 시대를 연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동북아의 한 모퉁이를 넘어 세계의 질서를 새로 쓰는 문명국가로 기록될 것이다.